두 번째 시작할게요. 자, 교재 잠깐 보면 책은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주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프린트를 좀 보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권리의 변동입니다. 16쪽에 나오는 건데, 권리 변동은 직접적인 출제되는 부분은 드물고요. 그래서 앞에 민법의 의의는 교양,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교양사항으로 써 있는 거고요. 권리 변동이 나오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권리 변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권리가 생기고 변화되고 소멸되는 걸 합쳐서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불러요. 이걸 다른 말로 권리의 득실 변경 이런 말 씁니다. 취득, 상실, 변경. 그럼 권리가 취득되는 모습은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을 거예요. 용어만 가볍게 보세요. 그럼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이전받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이 땅에 있는데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누구한테 샀으면 그건 원시 취득이 아니라 뭐겠어요? 승계 취득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의 건물이 을에게로 넘어가면 권리가 변경돼, 주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인 경우도 있고 상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아예 이 세상에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상대적이라는 건 자신에게서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이 소실되거나 멸실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상대적 소멸이겠어요? 절대적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팔아버리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저에게서 없어지는 거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의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이건 뒤에 가서도 볼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는 20년 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준법률의 개념을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정의는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 했을 때 이런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자기가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가 뭐라 그러죠?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그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걸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라고요? 법률행위. 근데 뭘 이렇게 새로운 어려운 용어를 쓰느냐? 사실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좀 더 간편하고 쉬우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감, 귤, 포도 등등등등 이런 거 듣다 말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한 단어로 쓰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과일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만 해도 15가지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법이 정하지 않는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일일이 지칭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내린 언어적 약속이 바로 뭐냐면 법률 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이 법률 행위 안에 들어오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건 법률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겼대.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기면 이 의사표시의 흠결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반드시 미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 그럼 이게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자동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예를 들어 엔진이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그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났다면 결국 뭐가 고장난 거야? 자동차가 고장난 거야. 의사표시의 흠결은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똑같은 말이냐?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지 둘이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를 플러스 알파로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대표적으로 혼인 같은 거 한번 생각해서 혼인. 일단 결혼. 혼인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혼인할 때 나는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에 따라 혼인 관계가 발생해요. 원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할 때는 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도 법률 행위니까. 그럼 어떤 의사표시예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라고 의사를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 사회에서 뭐라 그래? 청혼. 프로포즈 한다 그러잖아요. 청혼. 청혼이라는 건 혼인의 청약을 말합니다. 청약. 약속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저도 완전 좋아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가 결합이 됐어요. 그럼 둘은 법률상 부부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 뭘 해야 되죠? 혼인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 자기 건물을 을에게 팔아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변동되는 거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에요? 매매 계약했잖아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변동되는 게 제일 기본이지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을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사망을 해서 이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는 것은 이 갑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법률에 따른 거야?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야.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건 내가 원해서 변동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매매로 넘기면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렸네요? 절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상대적이죠.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고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어집니다.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 원인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결국 의사표시에 따라 변동되는 거고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법률행위다라는 말을 씁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법률행위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준법률행위라는 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처럼 법률행위에 준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야. 대신 의사표시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생긴다고요? 법률 규정. 그럼 우리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고요.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승낙이 있고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는데 얘는 건국 이래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시험에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나오는 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고민하실 게 아니고요. 그냥 외우시는 거야.
의사의 통지는 각종 뭐가 나온다고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그래서 외울 때 의최거, 관통승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는 뭐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또는 전쟁터에 나가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뒷부분은 안 나와요. 이건 다툼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면 최고 아니면 통지예요. 그럼 만약에 뭐뭐뭐뭐를 최고했다라고 써 있으면 법적 성질은 뭐다? 의사의 통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최고.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라고 써 있으면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OX. 틀려요. 이건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고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의 법적 성질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OX. 법률행위 아니에요. 아니지. 준법률행위지. 법률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요? 의사의 통제에 속합니다.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얘가 이제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네가 나 대신에 부동산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우리가 대리권 주는 걸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수권행위라고 부를 거예요. 수권이란 대리권을 수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을은 이제 갑의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을 대리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대요. 그럼 이 대리인과 거래한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대방이다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대리권을 가진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대리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갑이 가져가는 거예요? 갑, 효과는 전부 다 갑에게 가고요. 얘를 본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리인은 대리관계 나오면 항상 3면 관계가 나올 거예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률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는 원인은 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대리권.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을이요, 대리권이 없어요. 을이 갑네 집 아들인데 요즘에 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몰래 각종 서류 훔쳐다가 위임장을 위조합니다. 위임장 위조해서 내가 울아빠 대리인이야라고 집을 팔아요. 그럼 얘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무권대리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집 아들이 대리권 없이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아버지는 이 계약의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될까요? 안 줘도 되겠죠. 대리권 준 적이 없잖아. 만약에 아들이 했으니까 또는 딸이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도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오늘 아들 수능이라고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자고 있던데 걔 뭐 하나 감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책임 안 진다고요? 얘한테 뭐가 없으니까. 대리권 없으니까. 그럼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깁니까? 얘가 피해볼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이 병이 갑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최고권을 줘요. 최고. 최고라는 건 뭐냐면 답변이나 이행을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 최고라는 표현은 모두 촉구로 개정될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을이 대리인이라고 그랬는데 대리권 없대. 아버지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갑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한 건데 내가 책임질게 라고 추인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난 안 한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추인이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추후에 뭐 해주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원래 인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인정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로 추인입니다. 그럼 추인하면 이제 이 계약은 유효가 될 거야.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추인 시부터 유효냐?
처음부터 유효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 자, 소급이란 말이 이제 우리 앞으로 자주 쓸 말이야. 소급이라는 건 이 소자는 거스를 소자고요. 급자는 미칠 급자야. 그럼 처음으로 거슬러 가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소급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얘가 2월 1일 날 했고요. 아버지가 추인을 5월 1일 날 했어요. 2월 1일 날 계약했고 아버지가 5월 1일 날 추인하면 이 계약은 5월 1일자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2월 1일. 이걸 소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난 안 한다라고 거절하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무권대리 편에 가서 공부할 거고. 근데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확답을 안 합니다. 자, 확답을 안 하면 추인으로 볼까요? 거절로 볼까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한 걸로 보는 거예요? 느낌학상? 그러면 왜 거절로 보느냐? 법이 거절로 본대요.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최고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까? 법률 규정에 따릅니까? 법률 규정. 그러면 최고 기간 내 확답 안 하면 뭘로 본다? 거절로 본다라고 어디에 써 있다고요? 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자, 우리 시험에 예전에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이와 맞춰서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거절로 보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려.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고. 뭐에 근거하는 거야?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거지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다 보면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안 하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올 거야. 근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 거절. 그럼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으니까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 답만 맞히면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이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해서 수익자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다, 거절이다. 거절이다. 앞에 거 몰라도 돼요.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러면 모두 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으로 가는 거야? 매매 예약을 합니다. 매매 예약은 왜 하냐면 예약은 왜요? 나중에 뭐 하려고? 본계약 하려고. 그러면 매매 예약을 했는데 예약 완결권자가 완결권을 행사 안 시켜. 본계약을 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약 의무자가 당신 본계약 할 거야 말 거야. 예약 확답 여부를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할까요? 예약은 소멸할까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합니다. 전부 다 긍정이 아니라 뭐다? 부정. 우리 나중에 특별법 가면 집합건물법 봐요. 거기에 재건축 나오거든요.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들 얼마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냐면 각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면 재건축 의결이에요. 그러면 90%가 재건축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10%는 반대. 그러면 5분의 4만 찬성하면 되니까 재건축은 결정 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힘으로 밀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이 결정됐으니까 당신들 참가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촉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재건축 참가다, 거절이다? 거절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이 아니라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건 둘 중에 하나다. 법률 행위 아니면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보세요.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각종 최고.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 통지.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법률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자치의 기본적인 실현 수단이 될 것이고요.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2번, 3번은 뭐 중요하진 않고요. 참고로 보세요.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에 보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지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요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근데 뭐랑 구별하시라고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랑 구별해야 되는 건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까? 법률 규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에 나와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의리 계약을 했을 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다. 그럼 최고한 거니까 성질은 뭐다? 의사의 통지다.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이 경우에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으면 뭘로 본다고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때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다라는 거죠. 4번은 참고사항. 그럼 이제 지금까지 뭘 본 거냐면 법률행위의 개념을 보신 거야. 법률행위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그걸 본 거고, 그 이제 법률행위의 의의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법률행위의 종류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인데 이건 의사표시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어요.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데 첫 번째 법률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계약은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혼인계약할 때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갑이 을에게 뭐합니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은 총 15가지인데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 몇 개가 필요해요? 2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럼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는 계약과 달리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는 거야.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단독행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사기쳤대요. 또는 뭐 협박을 했다. 그러면 갑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어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사기를 당한 갑에게 우리 민법은 이 계약을 뭘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그럼 사기당해서 계약을 한 갑이 사기친 계약의 상대방 을에게 이 계약을 취소하면 사기친 을이 승낙해야 취소가 될까요?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이건 계약이 아니라 뭐다? 단독행위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의 합의, 승낙이 있어줘야 되지만 단독행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단독행위는 2종류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야?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이런 게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제포라고 외우기도 하고 뭐 유재석도 포기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외우시려면 머리 글자 따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 취철동추 해해 채상 제 성이 채씨잖아요. 채상 취철동추 해해 이렇게 돼요. 근데 뒤에 가면 하나하나 다 나오기 때문에 취철동추 해해 채상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유제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포기예요.
포기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없는 건 아니고 주의하실 점은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뭐예요? 포기죠. 근데 얘네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내용 나중에 볼 거고 공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유라고 하면 건물이 있으면 공유하고 있다는 건 공동 소유로 여러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누가 있는 거야? 다른 공유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공유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포기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예를 들어 제가 제한물권 포기, 제가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누구한테 포기하는 걸까요? 소유자한테. 상대방이 있는 거지. 근데 저 혼자 소유권을, 이게 제 건데 제가 이걸 포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상대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의 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또는 뭐 점유권의 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 33회, 34회 2년 연속으로 1번 문제로 출제된 것이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33회 정답은 뭐였냐면 유증. 34회 정답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였어요.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유증이라는 건 뭐예요? 유언으로 증의하는 거야. 유언이라는 건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되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혼자 하는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재단법인 설립행위야.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개념 잠깐 볼게요. 사람.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처럼 피가 흐르고 호흡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인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자연인만 법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단체에다가 인격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이다라고 불러요. 법인. 그럼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법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되냐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 그럼 이때 이 법인은 재단법인이 있고요.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재단법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거예요? 재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서요. 제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사표시하면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있느냐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다만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중요한 게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원, 사람들이 모인 단체잖아요.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은 목적을 위해서 사원들이 모이겠죠. 이런 법률행위를 좀 이따 보겠지만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의사가 모이는 거.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잠깐 얘기하면 우리 시험은 대체로 판례에 따름 이렇게 출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 36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법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민법은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인, 우리 민법 3조에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출생이 뭐예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출생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라는 법조문에 대한 학설이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부 학설은 언제부터 출생으로 보냐면 일설 진통설이에요. 진통설. 엄마가 진통을 느끼면 그때부터 걔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야. 물론 단순 진통은 아니고요. 출산에 임박해서 개방 진통과 압박 진통이 5분 단위로 반복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래. 너무 빠르다. 그러면 애가 일부 노출설입니다.
엄마 몸에서 일부라도 나오면 사람이다. 전부 노출설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오면 사람이다. 제일 늦은 게 독립호흡설이에요. 엄마 몸에서 나와서 탯줄 끊고 혼자 숨 쉬어야 사람이다. 이게 학설의 대립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런 견해들을 제시하게 되면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학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학설을 뭐라고 하냐면 다수설이다라고 부르고요. 일부 학자가 지지하는 걸 소수설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학설은 통설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결론이 날까요? 법원이 판결하겠지. 우리는 재판 몇 판 할 수 있어요? 국민정서상 3판은 해야지. 그래서 3심제로 구성되어 있어야죠. 1심, 2심, 마지막 3심을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판례는 전부 다 하급심은 안 봅니다. 전부 다 대법원 판례만 봐요. 그럼 이 사건이 문제되어서 올라갔을 때 우리 대법원은 이 중에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냐면 전부 노출설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이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옵니다.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고요? 예전에는 나왔어요. 예전에는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결국 소송 갑니다. 왜? 민법 학자들을 다 모아서 손들어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일 바뀔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분쟁이 생기니까 시험 들어가면 무조건 뭐에 따른다고요? 우리 판례.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오죠.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건 우리 민법에 대한 민법학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나와 있으면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제 사건이 접수되면 그 조문 가지고 법원이 재판할 때 어떤 걸 취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최철동추 해해 최상. 상대방 없는 건 유재포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합동행위. 좀 전에 보신 거죠. 얘는 목표를 향해서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의사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이는 걸 합동행위라고 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고요. 총회, 종중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 총회 결의한다는 건 의사를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동행위다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고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으로는 이 두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해야 돼요? 승낙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승낙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만들 수도 있어요. 소위 계약은 자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얘는 달라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갑이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 의사 표시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의자라고 해요. 의사를 뭐한 사람? 표시한 사람. 이것도 민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의사 표시자로 바뀔 거야. 아직은 이제 표의자라는 표현이 많은데 그러면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했대. 그럼 누구 마음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표의자 마음대로. 그럼 누가 분리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에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독행위는 지가 하고 싶다고 막 하면 될까요? 법률이 정할 때만 해야 될까요? 법률.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라고 부릅니다. 법정주의.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뭐 봤냐면 사기당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 그럼 사기당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법에. 110조 1항에 사기, 협박,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깔끔하게 해야지 뭘 붙이면 안 돼요. 조건기한 같은 것은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취소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 종류로
뭐에 따른 구별을 보신 거예요? 의사표시. 그러면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2개.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죠?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계약.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얘는 의사표시가 몇 개야? 하나죠. 취소, 철회, 동의, 추인 이런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겨. 2가지만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2번째, 이행의 문제에 따른 구별이야.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에 따라 구별할 수도 있고요, 이행의 문제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2가지로 나눌 거야. 채권행위, 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고요, 처분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계약들, 매매, 교환, 증여, 이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입니다. 근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사실 이거 되게 이론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냥 쉽게 수험상으로 얘기를 하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끝난 거예요? 앞으로 이행해야 돼요? 해야죠. 돈도 줘야 되고 등기도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를 한 거야. 그럼 서로 의무를 부담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의무부담행위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넘어갔대요. 자, 등기가 넘어가면 이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행위라면 앞으로 더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난 거야. 이걸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처분행위는 2종류가 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물권행위는 처분을 했는데 뭘 처분하는 걸까요? 물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물권을. 그럼 물권은 아까 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하는 행위, 등기 넘겨주는 행위, 저당권이나 이거 나중에 공부하는 용익물권인데 저당권이나 지상권 이런 물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물권임, 처분행위예요. 물권행위. 그럼 준물권행위는 뭐냐? 얘도 처분행위인데 얘는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채무 면제의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을한테 야, 돈 갚지 마.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럼 채무를 면제해 주면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끝난 거예요? 돈 안 갚아도 돼 이러면? 끝났죠. 처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처분한 거죠? 물권을 처분한 거예요?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채권. 그러니까 처분행위지만 물권을 처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 한자 더 써준 거지. 뭐라고요? 준물권행위. 또는 갑이 1억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했다면 갑이 병에게 채권을 뭐 한 거야? 처분한 거죠. 그런데 물권이 아니라 채권을 처분했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준물권행위. 지식재산권 마찬가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 지식재산권은 뭐야? 우리 예전에는 무채재산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법을 개정해서 이름이 이제 지식재산권이죠. 특허권, 실용권, 의장권 이런 것들. 이것도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이 되셨어요? 주택 분양 계약, 주택 분양 계약, 채권행위요, 처분행위요. 주택 분양 계약은 채권행위일까요, 처분행위일까요? 채권행위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 다 뭐가 생략된 말이야?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분양 계약. 앞으로 이행할 문제가 남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채권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험상으로 조심하실 점은 무권리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라 그랬죠? 채권행위야. 근데 요게 병 거예요, 병. 갑이 자기 것도 아닌 남의 물건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무권리자가 채권행위 한 거예요, 처분행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다면. 채권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매매라고 써 있으면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매매라고 써 있는데 혼자 읽어보시면서 매매인데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처분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매라고 써 있으면 뭐 하신 거야? 채권행위 한 거야. 채권. 그러면 이 갑이 병 소유물에 대한 채권행위 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덕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남의 거를 팔고 난리야? 계약은 무효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얘가 등기를 언제 넘겨주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 내년 1월 2일 날 넘겨주기로 했대. 오늘 계약했고 11월 14일 날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 갑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되죠? 갑은 병한테 사서 넘겨주면 돼요. 그럼 얘가 사서 넘겨주면, 등기만 넘겨주면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이행이에요? 완전한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사서 넘겨줄 수도 있지만 못 넘겨줄 수도 있겠죠. 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책임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얘가 못 넘겨주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계약이 무효라도 되겠어요? 유효할 때만 하는 거야. 유효해야지. 계약이 무효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논의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계약은 뭐다? 유효하고 책임지우는 거야. 근데 결론은 이거죠.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자, 34회 때 출제된 게 이 문제예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병건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까지 넘깁니다.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 한 거예요? 처분행위 한 거예요? 처분행위.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채권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얘가 처분행위하면 무효인데 이 병이라는 소유자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냐면 인정해 줄 수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두자로? 추인이야. 그럼 권리자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중에 추후에 인정해 주면 계약은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에 대한 개념이고요. 요거는 뒤에까지 쭉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무권리자가 계약을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근데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권리자가 추인하면 언제부터예요? 추인 시부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다. 그게 지금 교재에서 1번은 뭐 보신 것처럼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랑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포. 근데 주의하실 점이 써 있어요. 공유지분 포기, 취득쇼익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보셨던 것처럼 취철동추, 해해, 채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허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깔끔하게 해야지 조건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라고 했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되어 있어요. 청약과 승낙 합치돼야죠. 합동행위는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면 채권행위랑 뭐가 있다고 했냐면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두 종류 있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증여, 매매, 임대차와 같은 계약을 말해요. 계약. 그리고 준물권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의라고 되어 있죠. 주의하실 점 보면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해요.
유효인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아무나 못합니다.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권리자가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다?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34회 때 권리자가 추인했을 때 소급표가 있는지를 물었어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건 뭐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